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현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설 연휴부터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딥시크 이슈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후반으로 이어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엔비디아가요 무려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오랜만이죠. 나타나는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AI 대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겠다, 그렇죠.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덜 쓰지 않을까, 이게 엔비디아와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좀 불식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국내 증시도 오늘 반도체 기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딥시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중 간의 어떤 이런 또 긴장감이 또 새롭게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또 긴장감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빅테크들 중에서 애플은 사실은 이 아이폰의 이 제조, 이 생산 이게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빌미로 한 이 미중 간의 이 패권 전쟁 이 상황이 상당히 참 좀 뭐랄까 리스크가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증시격언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참 애플은 왜 이렇게 중국의 생산 의존도가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과연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할지도 특히 이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유념하면서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지속적으로 커질수록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러한 영향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의 첫 번째 이슈는 로봇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표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좀 너무 많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클로봇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KNR 시스템, 그다음에 에브리봇, SPC 시스템스, 그다음에 레이본 로보틱스, SPG, PJ, 유일 로보틱스, 뉴로메카까지 로봇 주 또 로봇 관련주들 주가가 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1월 달 올 들어서 가장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업종 테마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로봇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로봇 테마, 그러니까 일종의 늘 다른 일반 테마주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도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1월 달, 2월 달 들어서 보니까 거의 한 5주째 로봇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어제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오픈AI의 CEO죠. 샘 얼트만의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 얘기가 로봇주들의 어떤 이런 또 가파른 상승세에 또 좀 마중물 역할을 또 좀 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겠다. 이제 좀 아시는 것처럼 레이본 로보틱스 이제 현재 로봇 쪽에서 이제 대장주인데 이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이 레이본 로보틱스라는 이 로봇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데서 벗어나서 아예 지금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하는 거 이상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레이본 로보틱스를 이렇게 최저주로 이제 올라선 것도 있을 거고요. 최근 3거래일간 2월 들어서도 3거래일간 무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로봇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1월 달 한 달 동안만 놓고 보면 코스닥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로봇주라는 이건 정말 좀 이례적인 거죠. 상당히 강합니다. 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라는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지난 5주 동안이면 2배 가까이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의 뒤늦게 로봇주를 따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실체가 있는 실적에 동반된 로봇 이 어떤 관련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모닝 체크 사항은 LG CNS입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죠. 55,800원. 공모가가 61,900원, 6만 거의 2,000원이었는데 어제 이 주가가 6,100원이나 9.85%나 급락을 하면서
55,000원대 마감이 좀 됐습니다. LG CNS는요, 그냥 사실 여느 새내기 주들, 그러니까 여느 IPO하고는 조금 성격이나 의미가 좀 달랐죠. 일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최대 이 이제 새내기 주였고요. IPO 이제 규모로 봤을 때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워낙에 여러 가지로 이제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기대가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좀 보면은 이 공모 과정도 상당히 좀 순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이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수요 예측 상단에서 이제 공모가 결정이 된 거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얘기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 LGCNS 공모에 참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아마 대부분 손실을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기관들의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1,550억 원어치나 기관들의 물량이 나온 게 일단 수급적으로 가장 컸고 또 하나는 결국은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의 61,900원이라는 공모가가 이제 경쟁사인 삼성 SDS와 비교했을 때 좀 부담스럽다,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들이 결국은 실제로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IPO 시장 올 들어서도 계속 좀 침체 상황이거든요. 작년도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이 IPO주들의 이 부진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모가 부풀리기 문제, 또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이 미진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참 IPO 시장이 계속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이런다고 그러면 누가 IPO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외국에 IPO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이 IPO 문제도 정부가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빨리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모닝 체크 아이템은 이제 금 얘기를 좀 오랜만에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KLX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금 현물 가격이 4.5%나 급등을 했습니다. 14만 7,820원으로 마감이 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엇보다 이 부분 거래 대금이 1,000억을 넘어서면서 이 KLX 금 현물 시장이 2014년에 개설이 됐으니까 이제 10년이 넘었죠. 지난 10년이 넘은 사이에 그 거래량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 투자가 엄청나게 뜨겁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금 투자가 이렇게 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금 한돈 가격 3.75g인데 이게 55만 원 넘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조금 뭐 손 보고 이렇게 하면 60만 원 한돈에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금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불안한 거죠. 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좀 주춤한 것도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금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몰리는 이유일 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도 좀 그렇고 뭐 달러 값도 좀 그렇고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 벌어지니 뭐니 또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금 투자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올해 금 가격이 뭐 사상 최대치인 3,000달러도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000달러 얘기 나는 참 오래되긴 했는데 결국은 올해 돌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아마 지금 작금의 이런 경제적 상황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가 다행히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는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의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건데요.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도 AI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전날 구글, 알파벳 쪽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를 확인하면서 가장 큰 고객으로 알파벳을 두고 있는 브로드컴은 4%대 오늘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던 알파벳은 이날 장에서 7% 가까운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정말 강세 기조를 이어갔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오늘 발표가 됐죠. 어제 비농업 고용이
증가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날 확인했던 고용 지표는 되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오늘 발표된 거는 반대의 좀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PMI가 52.9가 나왔습니다. 50 이상이기 때문에 확장 국면에 계속적으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지속적인 확장 국면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통해서 계속해서 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이날 증시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됐지만 다행히도 부담감을 떨쳐내고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말씀드렸는데 새벽 사이에 전해졌던 추가적인 소식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유럽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트럼프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의 빅테크를 보복하는 쪽으로 좀 검토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우리 기업들 건들지 말아라 경고한다라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만지게 된다면 유럽은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규제 칼날을 들이밀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검토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에 앞서서 먼저 중국은 이미 빅테크 기업들을 하나 둘씩 조사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전해오고 있죠.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까지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비중이 워낙 큰 만큼 실제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이슈로 오늘 애플이 장중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거든요. 애플 관련해서 밸류체인 종목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관세와 관련해서 함께 지켜볼 데이터가 바로 무역 적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12월 무역 적자가 25%나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2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일단 관세 위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역 적자의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 주요 일정들만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어집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하나솔루션이나 신한지주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 기준으로는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일정으로는 오늘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좀 글로벌 경제적인 기조가 어떤 확장의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나오는 지표들, 데이터들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해준 만큼 해당의 긍정 기조 오늘 국내 증시에 그대로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난해 글로벌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풀무원은 연매출 3조 클럽에 처음으로 입성했고요. 오리온 역시 함께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불닭볶음면 소스 업체인 S&D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어제 시간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관세 철폐와 고환율이 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2월 6일 이슈레이더는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보니까 이게 톱 기사에 이제 이 K푸드 관련된 얘기가 자세히 좀 나와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외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K푸드라는 이 어떤 여러 가지 뭐 네임밸류라든가 위상, 글로벌 위상 확 확장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음식업체들의 이 외형이라든가 수익성이 글로벌 그런 음식업체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약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이제 커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우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K푸드를 박정식 파트너가 기획을 해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세요? 원래 이제 2024년 연초에 이 K푸드 관련 한마디로 이제 식품을 만드는 삼양식품부터 그렇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네. 네. 하지만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주들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
다 내려온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또 이제 저점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실적이 발표가 났습니다. 2024년 실적이 이제 줄줄이 발표가 났는데 대다수 기업들이 현재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CJ제일제당 매출 같은 경우에는 29조 3,8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단 매출은 한 1.24%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은 1조 5,633억으로 21%나 증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4조 2,272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1,641억 원으로 한 2.91% 그리고 32.64%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이제 매출이 한 30%대, 영업이익이 한 30%대 이상 증가하는 풀무원이나 이런 이제 대상 같은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눌렸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식품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풀무원 오리온을 비롯해서 한 11개 식품 회사들이 이제 3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점점 그래서 커지고 있긴 하네요.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러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잠시 이제 우려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알리면서 이 소액 면세제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식품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스러움이 일정 그렇죠. 부분 존재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2,400억을 투자해서 이미 이제 미국의 텍사스 제빵 공장 설립을 확정짓고 네. 2027년에 완공을 예정이고요. CJ 푸드빌 같은 경우도 조지아주에 1억 개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올해 완공할 예정이고 또 이제 CJ 제일제당이나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진출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풀무원 같은 경우 매출이 가장 높은 두부를 현지에서 전량 생산을 하면서 무려 미국 내 공장을 4곳이나 현재 보유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대상도 LA 공장에서 김치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국내 일부 식품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의 이 장 담그기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어제 급등력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 관련 기업들, 특히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매출 3조 원 이상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참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계속 사이즈가 이게 사실 커져야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식품업체들 또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전체 단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도 결국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자꾸 이제 비중을 줄여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식품 관련주들 한번 쭉 라인업을 한번 보죠. 고은별 앵커. 네, 식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과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식품 대장주라 할 수 있는 건 CJ 제일제당을 꼽을 수 있겠죠. 전일에는 0.8%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다소 아쉽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3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는 오리온과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는 긍정적인데요. 특히나 풀무원은 전일 3.7%가량 상승했고요. 5일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점을 딛고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말 힘이 좋았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엔 종가까지도 8%대 힘을 유지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2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상은 대표적으로 청정원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S&D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공급하는
수입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어제 영업이익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200억 원 돌파했고요. 매출액도 지난해 1,000억 원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정규장이 끝나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5일 차트 상으로도 꾸준하게 하락했던 주가가 고개를 들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의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라서 이 식품 업계들의 희비는 다소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보신 것처럼 사실은 식료품, 음식료품 주들은 이제 또 귀에 익은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실제 소비자들과 이렇게 접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이제 우리 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풀무원 이미 이제 이틀 전부터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포지션상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13,000원대부터 1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한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주가도 충분히 바닥이고 올해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매출을 보면 3조 2,1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21억 원으로 7.4%, 48.6%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실적 증가가 주요한 원인이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현재 좀 밝혀지고 있고 지난 3분기까지 미국 법인의 이제 누적 매출이 21.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이제 미국 법인이 차지하는 총 매출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국내보다 이제 미국에서 훨씬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풀무원은 관세 영향 없이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면서 분할로 잘 접근해 보신다면 올해 따뜻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여간 사실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도 이제 건강식, 뭐 헬스푸드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거기에 김치가 특히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 장류도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대표적인 게 또 두부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판다고 하니까. 어쨌든 풀무원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이번에 좀 뭔가 좀 탈바꿈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상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김치 얘기 잠깐 했었는데. 네, 지금 뭐 오늘 화면 뒤에도 이제 김치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김치 지금 수출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네. 김치 수출국이 지난 2020년도 85개국에서 지난해에는 95개국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가장 또 김치를 많이 수출한 국가가 일본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네덜란드 이제 서구권으로까지 그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앵커님이 잠깐 브리핑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또 브랜드 청정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또 고추장 중에서는 순창 브랜드도 있고 네. 또 햇살 담은이라는 브랜드도 마트 가면은 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대상 쪽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최근에는 33% 규모로 증가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24곳의 계열사와 법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 미국, 필리핀 5곳 정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상을 가지고 온 이유는 K푸드 관련주 했을 때 최근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 있잖아요. 바로 라면 관련주인 삼양? 예. 네, 삼양식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쇼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대미흑자 수출국 지금 8위에 맞아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이 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을 좀 준 이유는 이런 관세 문제로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수출을 하고 있는 지금 형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LA 공장이 있는 상황이고 김치라는 품목 자체가 일단은 비관세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미국의 현지 식품 업체인 럭키푸즈를 또 인수하면서 추가 생산기지 확보에도 나서게 됐는데요. 물론 여전히 국내에서 만든 김치가 또 미국에 수출이 되는 만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미국에 이렇게 공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런 관세 부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이 삼양식품과 좀 비교했을 때 대상이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대상 위주로 흐름을 보고자 가지고 왔고요. 네. 이 대상이 또 보유하고 있는 김치 브랜드가 종가라는 그렇죠. 브랜드이기도 하죠. 종갓집, 예. 네, 우리나라 최초의 포장 김치로 전통성을 자랑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포장 김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88년도 우리 정부가 이 김치를 알리기 위해서 상품화하면서 탄생한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가 김치 브랜드가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지금 60여 개 국가로 김치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실상 이제 김치 수출의 절반 가량이 이 종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푸드 하면 당연히 김치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네. 대상을 꼽아봤고요. 대상 실제로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매출액이 지금 세계화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꾸준하게 증가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좀 주춤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역시도 최대치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이제 네. 대상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면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낙폭이 큰 상태에서 9월 달부터 12월 달 구간까지 지리하게 행보했었던 구간대의 매물, 악성 매물들을 전거래에 한번 털어낸 모습이 관측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매도세가 일부 나오긴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친다면 현 구간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금 또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역시도 K푸드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봤을 때 관심으로 우리 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대상도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많이 올랐다가 좀 또 많이 내려왔어요. 이제 근데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는 모멘텀이 또 만들어지면 또 작년 상반기 같은 또 그런 어떤 모습들 또 우리 음식료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역시 관건이 수출인데 수출이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고 미국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프라 구축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급성장과 맞물려서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MD는 2028년 고성능 컴퓨터용 반도체에 유리기판을 적용하는데요. 내년 시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유리기판 시장 개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 또한 유리기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SK는 CES에서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은 반도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오늘 마침 또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간만에 5% 가까이 급등을 했죠. 브로드컴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수 자체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에 조금 딥시크 쇼크 이후에 좀 주춤하다가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분위기도 좀 좋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AA 반도체 쪽 준비해 오신 곽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살아난다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반도체 관련주들을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인공지능 네. 반도체 관련해서 발열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당연히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관련 이슈를 우리 청자분들이 좀 지금부터 또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근데 빠른 만큼
만큼 당연히 전력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전력이 생산하는 만큼 많은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한다면 반도체 성능이 저하되거나 내지는 그로 인한 고장이 발생할 수 수율도 있겠죠. 떨어질 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부문이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더 나아가서 반도체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까지도 발열 해결 기술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리기판 관련 이슈는 사실 작년부터 들어왔었던 맞습니다. 이슈고 네. SKC가 이제 미국 쪽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그때 한번 강하게 부각이 됐었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CES에서 이 유리기판이 특히나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많은 또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잡았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도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상품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근데 수율이 낮고 잘 깨지는 특성 때문에 이 사업화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빠르면 이제 올해에서 내년 SKC가 가장 먼저 유리기판을 상용화해서 납품에 나설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리기판 메이커사라고 한다면 SKC부터 해서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C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CS 2025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유리기판을 들고서 방금 팔고 왔다라고 해서 글쎄요. 자신감 있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CS 2025에서 현재 이제 고객사와 협의를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서 언급을 함으로써 2027년도에 유리기판 양산 로드맵을 같이 함께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설비 투자를 거치면서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 시제품을 양산을 목표로 일단 연구 개발부터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보면 엔비디아가 이 AI 가족기 차세대 모델인 블랙웰의 액침 냉각 방식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한번 이 관련 이슈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들이나 전자 제품들을 냉각액에다 담가서 열을 흡수하고 제거하거나 부품과 액체에 접촉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 엠무브 쪽에서 이번 또 CES에서 액침 냉각유로 AI 서버 열을 식히는 그런 모습을 전시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그런 정유 업계 같은 경우에도 액침 냉각유를 계속해서 각각 선보이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에도 발열 기술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 신호 대신에 광 신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전자 소재에서 네. 발생하는 그런 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네. 최근에 TSMC나 삼성전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기술력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정거래 같은 경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조정 이후에 다시금 추세가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더라고요. 관측이 네. 되고 있어서 관련 이슈를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예. 유리기판 관련 사실은 작년 말에 되게 뜨거웠었죠.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올 들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발동이 좀 걸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시장이 또 받쳐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랜만에 한번 쭉 다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커님 전해주세요. 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3사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SKC 같은 경우에 전일 4%가량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SKC는요, 유리기판 대장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월 21일쯤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21선까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는 유의미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고개를 다시금
드러내는 모습이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3사 가운데에서는 주가의 추이가 가장 부진합니다. 아이폰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행산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전일 추이만 보게 된다면 0.6%가량 하락으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주가의 조정을 받았고요. SKC가 지분을 40%가량 보유하고 있는 ISC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TGV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장비를 출하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전일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TGV 같은 경우에는 유리에 구멍을 뚫어내는 기술로 유리기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1월 달 들어의 조정을 끝내고 2월 들어 다시금 고개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 AI 반도체 오늘 마침도 시장도 좀 오르고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유리기판 항상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SKC와 퓨롭틱스를 같이 항상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 치면은 SK와 한미반도체를 언급하는 그런 것까지 비슷하게 제가 항상 언급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삼성전기 쪽으로 가서 삼성전기 쪽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켄트로닉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캡트로닉스도 작년 말에 주가가 엄청 급등했었던 거였었는데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네, 최고가 이제 36,000원대까지 글쎄요. 갔었는데요. 지난 11월 달에는 이제 낙폭이 좀 커지면서 13,000원 구간대까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되면 중소형중 이제 특성상 또 전고점까지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켄트로닉스 지금 현재 구간 저평가되어 있을 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돼서 세종 사업장에 그 시험 라인, 파일럿 라인을 지금 깔고 시제품을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서요.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기판의 그 결합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네. 거기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패널 공정에서 확보한 유리 제어 기술 등을 이제 같이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유리 기판 만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라인업이 탄탄하게 갖춰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투자금도 당연히 더 막대하게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삼성전기 쪽에서도 지난 이제 작년 이제 4월 달이었죠. 이때 독일의 LPKF와 또 캠트로닉스와 같이 함께 기술 협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LPKF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본사가 있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폴더블, 유리 기술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닉스와 지금 현재 이 LPKF가 같이 손을 잡고서 만들고 있는 게 필옵틱스에서 만든 TGV 지금 예. 장비를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필옵틱스가 또 부각을 받는 이유가 수율 자체가 또 기술력 자체가 그렇죠. 필옵틱스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캠트로닉스에서는 그래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OLED에서 시각 기술을 가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이 시각 기술에서 그 파생된 기술이 TTV라는 컨트롤 기술인데 이게 이제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탄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평탄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고도의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TGV 기술만 잘 결합시킨다면은 거기서 또 기술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말씀드렸지만 TGV 쪽에서는 장비 쪽으로는 필옵틱스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LPKF보다도 훨씬 더 지금 현재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대장주는 필옵틱스라고 그 TGV 쪽에서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캠트로닉스를 캠트로닉스. 같이 함께 보신다면은 분명히 네. 또 이런 이제 장비 개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캠트로닉스 지금 현재 구간 V자 반등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캠트로닉스 봤고요. 박 파트너님은요? 네.
이제 뭐 구멍을 뚫으면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구리를 좀 증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증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과 라인을 갖추고 있는 이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낯설긴 하네요. 낯설죠.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피롭틱스나 이제 YC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특히 이제 구리를 이제 동도금 처리하는 그런 이제 YC캠 같은 이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미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언론 보도가 충분히 나온 그런 기업들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예. 이제 막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피롭틱스나 이제 YC캠이나 아니면 뭐 캠트로닉스나 뭐 이런 모든 종목들이 121선 밑에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그 위로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아직 이제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121선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력하게 바닥에서 이제 매수력이 서서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일단 이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화학약품을 최종 양산 설비에 자동 공급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업황을 많이 봤는데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유리기판 쪽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 유리기판 데모 설비를 구축을 완료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 개선과 이 시제품 제작 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이 고효율의 증착 기술과 그리고 유리 표면 처리 원천 기술을 통해서 이 가로 세로 한 50cm 정도 규모입니다. 이런 대면적의 이 구리와 글라스 간의 고접착력 구현 한마디로 증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종횡비 1:5 관통홀 내벽에 이 구리 방막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현재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이 추후 이 최적화된 양상 장비 라인을 더 설계하고 또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설비의 안정화 그리고 효율화를 조금 많이 키울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CNG 하이테크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관심 있게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 역할이 이제 이런 거고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요. CNG 하이테크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상향이 나온 종목을 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온 종목부터 보죠. 신세계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1,500억 원은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약 30% 낮은 1,061억 원을 기록했죠. 이전에 IBK 투자증권에서는 기존 점포의 성장률을 6%는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늘자 리포터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 태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6%라는 수치는 백화점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도 이 소비자들이 기존 수준의 소비를 지속해준다는 걸 기본 전제로 나온 수치인데 최근에 소비 경기를 따져봤을 때 6%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실적 추정 치도 당연히 하향 조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 2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늘자로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화점 부분의 실적이 특히나 좋지 않았던 이유, 날씨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뒤늦게 한파가 불어 닥치고 있긴 하지만 지난 12월을 생각해보면 겨울치고 굉장히 온화한 날씨를 보였던 거 상기되실 텐데요. 여기에 따라 겨울 제품, 특히나 패션이나 잡화 쪽에서 실적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산 면세점 철수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반영이 됐죠. 또 이렇게 면세점이 부진한 데다가 임대료는 오르면서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도 실적 개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개선 폭이 크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업사이드는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부가 철수했고 따이공 경쟁도 완화되면서 올해 실적 개선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소비 환경의 부진이 중국에서든 국내에서든 지속되고 있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주요 종속회사의 부진 올해도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해 새로운 판결을 내놨는데 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건비가 증가하겠고요. 그 인건비의 증가분이 인플레이션 상승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이에 따라 신세계 당분간 영업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반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리포트고요. 종목은 LS 에코에너지 NH투자증권에서 내놨습니다. 북미와 유럽향 매출 확대를 반영한 목표 주가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 LS전선 아시아로 잘 알고 계신 기업일 텐데요. LS 계열사의 이 해외 기업 지배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종속회사에는 베트남에서 전력 케이블 생산 1위를 달리고 있는 LS 위나가 있고요. 일단 4분기에 동사 실적은 NH투자증권의 추정치는 하회를 했습니다만 동사 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이 78억 원을 기록했죠. 목표 주가 기존 44,000원에서 52,000원까지 상향 조정됐는데요. 마찬가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최근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실적 좋습니다. 유럽 중심으로는 EHV 초고압 케이블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미에서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UTP 케이블의 이익도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URD 케이블의 판매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1위인 LS 비나 특히 올해 북미에서 URD 케이블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S CV도 마찬가지입니다. LS CV도 베트남 회사인데 이 회사는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종속회사입니다.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카테고리 5보다 더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카테고리 6로 전환하면서 북미에서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고요. 이 같은 북미 중심의 매출 확대 전략을 기반으로 올해도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 같네요. NH투자증권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입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오늘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슈는 상당히 좀 많은 흐름이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애플 스토어에 대한 단독점 조사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복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좀 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판매 의존도가 높은 애플이나 테슬라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 딥시크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슈와 관련해서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미국에서 ISM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50.8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54에 비해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PMI 지표라고 하는 것은 50을 기준으로 확장 국면과 하락 국면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따른 흐름들에 있어서 좀 그래도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2,500선 위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2,500선을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안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좀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 국면에서는 원전 섹터와 그다음에 AI 관련 오픈 AI 관련 이슈가 있는 인터넷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만큼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권별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계속 좀 약간 뭐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이 뭐 그렇게 빠졌던 건 아니고 다우하고 S&P 500은 계속 플러스권, 강보합 조금 수준을 넘어서는 플러스권이었고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수였는데 막판에 또 돌려서 올라가더군요. 역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또 약세에서 강세로 끌어올렸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국 이제 딥시크, 쇼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 동맹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조금 덜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오늘 시장에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부터 말씀 좀 들어보죠. 오늘 탑3 어떻게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어저께 또 핫한 이슈였던 LG CNS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LG CNS가 IPO 대여로 꼽히면서 어저께 상장을 했는데요. 코스피 상장 첫날 10%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역시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모주 청약에 따라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평가 가치 자체가 어제 하루 만에 한 340억 원 정도 증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CNS가 첫날부터 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하기도 쉽지 않아졌는데요. 이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돼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LG CNS는 올해 IPO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의 한파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닛산과 혼다 소식입니다. 세계 완성차 업계 7위와 8위인 혼다와 닛산 자동차 간 경영 통합 협상이 2개월여 만에 사실상 결렬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당초 두 회사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통합 비용 등 세부 조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닛산의 눈독을 들이던 대만의 폭스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폭스콘은 닛산 인수를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혼다를 테이블로 끌어들였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폭스콘은 닛산을 인수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딥시크 금지령입니다.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중국 AI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학습용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한전 KPS가 딥시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오픈 AI와 손잡은 카카오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커 사용을 금지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차단하고 오픈 AI와의 동맹도 강화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 이탈리아, 대만도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딥시커 사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CNS 상장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IPO 한파를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고요. 이와 함께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의 합병 무산과 관련된 소식, 마지막으로 딥시크의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샘 알트먼이 불집힌 카카오그룹주 급등세입니다. 카카오의 AI 비서 카다나에 오픈 AI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카카오가 급등을 했고 어제도 카카오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급등세를 이어가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여서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아직도 목마르죠.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몇 층에 구조대 와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자조 섞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을 정도로 카카오그룹주의 하락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지금 샘 알트먼이 불러온 이 카카오그룹주의 상승이 좀 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카카오 그 주주들의 바람이 아주 뜨겁게 지금 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천당제약 IR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천당제약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SCD 411이죠.
삼천당이니까 약자로 SC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일리아라는 슈퍼 블록버스터 그 의약품의 이 복제약이죠. 글로벌 메인 시장인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과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나머지 주요 국가들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IR에서 밝혔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자 삼천단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삼천단제약이 그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계약들이 나온다고 해놨다가 안 나왔다가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 실망 기대로 급등하게 오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전저점을 돌파하고 고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삼천단제약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주주분들은 아주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솔트룩스가 딥시크 침공의 대항마로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금 딥시크가 침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충격을 입었다가 엔비디아는 조금 타격을 입지만 인텔이나 AMD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AI 시장을 더욱 빨리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 네이버라던가 이런 솔트룩스라던가 이런 자체 AI를 개발했으나 오픈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빛을 못 봤던 기업들이 오히려 빛을 보는 이 좀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AI엔 루시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무상으로 제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13일 날 이제 젠 AI 핸즈온 행사라는 곳에서 루시아의 최신 버전인 루시아 2.5를 공개한다는 소식 요게 들리면서 솔트룩스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부터 쭉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이런 흐름이죠. 처음에는 엔비디아를 때리는 데 집중이 되었다가 어차피 엔비디아는 많이 갔고 조금 깎이더라도 완전히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 대신에 조금 AI 시장에서 빛을 못 발하는 이런 쪽으로 좀 비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 자체 AI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에게도 약간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그룹주 또 어제 카카오가 약간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천단제약 또 주가 급등을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IR을 해서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먹힌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그만큼 이제 평소에도 기대치가 있었다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가 전에도 한번 저희 이대리 출연해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자체적인 모델을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57분 30초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 이상 상승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2차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나오면서 우리 시장 오늘까지도 상승 출발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87%가량 상승하면서 2,530선 웃돌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4%가량 오르면서 73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선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이상의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다시금 20만 원 선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3%가량의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회복이 SK하이닉스에는 힘을 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0.8%가량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제 혜택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 저가 매수에 유입됐고 오늘도 역시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2%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0.98%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기아가 인도법인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6%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는데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 2위와 3위 합병이 무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국내 기업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 출발, 네이버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섰네요. 오늘 1.5%가량의 강한 상승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은 2.4%가량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요 1위부터 5위 중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1.6%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됐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시장은 강한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동시효과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1%가 넘게 두 지수 모두 오늘 반등을 할 것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환율도 1,44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어서 환율에 대한 이런 우려도 이제 어쨌든 조금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출발했는데 0.5% 올라서 2,521 코스피 시작을 했고 코스닥 좀 더 높습니다. 0.68% 올라 735로 지금 거래가 시작되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쨌든 뉴욕 시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랑 영향이 좀 더 큰 이 반도체 관련 쪽 분위기가 좋았던 영향을 현재 우리도 그대로 좀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아까 동시효과 상황보다 좀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별의 거 전해주십시오. 2월 6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양시장은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2원가량 오른 1,445.5원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환율이 소폭의 상승이 나오긴 합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딥시크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분위기가 커지면서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등했다는 게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잘 나온다는 것은 역시나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단 출발 상황 보게 된다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아쉽습니다. 0.38%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2,518포인트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에 가까운 상승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좋고요. 736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로 국내 증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호가보다는 소폭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0.76%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53,300원, 53,000원도 회복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8%가량의 강세, 역시나 엔비디아의 영향을 조금 더 강하게 받는 게 SK하이닉스고요. 오늘 드디어 20만 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5일 차트 보게 된다면은 최근 딥시크의 영향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0.87%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소폭의 반등, 어제 이어서 연속성 가져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1% 이상의 강세가 예상됐었는데 현재 구간 0.37% 상승 출발이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기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기아가 0.8%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기아 인도법인에서 탈세 혐의, 2천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로 인해서 좀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의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기아는 현재 구간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0.5%가량 상승 출발, 네이버가 오늘
시가총액 9위권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던 모양으로 지금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2%가량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실적 잘 나왔거든요. 5조가량의 매출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강한 매도세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 어제도 조선주들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주춤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매도가 좀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도 2% 이상 빠지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0.6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흐름이 괜찮았었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소폭의 하락이고요. 삼성생명도 0.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추세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4%가량 상승하면서 네이버보다도 오늘 탄력이 훨씬 더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44,950원, 오픈AI CEO와의 그런 협력 관계가 카카오의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은 다른 그런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의 손을 잡고 협업을 통한 진출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괜찮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1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최근에 추세 괜찮고요. 1.9%가량 상승. 2차 전지가 반발 매수세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시세를 분출합니다. 2%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오늘 3%가량의 상승, 클래시스 그리고 휴젤까지도 일제히 상승 출발이고요. 리노공업이 오늘 2%가량의 상승 출발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엔터즈 오늘 쉬어가고요. 파마리서치는 보합권, HPSP 같은 경우 어제 급등 후에 오늘은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요. 엔캠도 보합권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1.3%가량 빠지면서 11위부터 15위권까지는 오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16위부터 20위 확인해 보시죠. 펩트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흐름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가고요. 의료 AI 관련 기업인 루닛도 3%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샘 올트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두 분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시장 상황 보면은 코스피 0.35%, 코스닥 0.79%로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갔고 코스피는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개인이 지금 둘 다 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양쪽 다 팔고 있네요. 기관도 조금이지만 오늘 양쪽 다 사고 있고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 전문가님부터 좀 볼까요?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시장 출발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점이 수급이 어저께 시장이 좋은 거에 비해서 수급이 많지 않았다라는 게 저도 자꾸 좀 걸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수급이 이렇다 할 색깔을 좀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지금 시장 그러니까 2,516포인트까지 가고 있긴 한데 하단은 2,450포인트에서 한 2,400포인트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2,500포인트를 뚫었다고 해서 2,600포인트를 바로 가느냐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표를 던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지금 2,5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로 위쪽으로 좀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화면으로 살짝 전환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상당히 좀 진하게 칠해놨는데요. 빨간색부터 이 보라색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라색은 121선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 5일선, 21선, 60일선을 다 깔고 가는 정배열 초입,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서 시동을 좀 걸고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마침표를 찍어줘야 되는 게 뭐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본다면요. 코스닥은 현재 121선까지 이 보라색 선까지 밑으로 좀 깔아주고요. 현재 밑에 5일선, 21선, 61선까지 또 밑으로 완벽하게 깔아주는 정배열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코스피보다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유인 즉슨 현재 요즘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고 코스닥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더 안겨주지 않았나라는 거를 반증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역시나 이제 코스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위쪽으로 탄력성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77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코스피가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은 2,450포인트는 저점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2,600포인트 뚫고 2,70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냐?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줘야 돼요. 지금 지수의 이런 움직임 보시면 지수의 이런 흐름과 삼성전자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든 자리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정말 오픈 AI와 뭐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과 삼각동맹을 정말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전담하면서 HBM이라든지 오픈 AI에 들어가는 개발 반도체를 좀 생산한다든지 이러한 뉴스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지용 회장님의 이제 출장 스케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뭐 중동 쪽으로 먼저 스케줄을 잡으신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뭐 지금 반도체 뭐 이런 거보다는 AI 쪽, 뭐 중동 쪽도 이제 기후 변화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AI가 네이버도 가서 많이 하고 있긴 하니까 그쪽에 관해서 좀 퍼포먼스가 좀 나와줘야 된다. 아마도 사법 리스크를 좀 벗어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뭐 주주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좀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줘서 6만 원 뚫고 6만 5천 원 정도 가줘야 우리 코스피 지수도 2,600포인트, 2,700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맞는 말씀입니다. 뭐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에 크고요. 우리 경제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삼성전자가 흔들릴 경우 참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등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 주시장이나 경제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어떤 단기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좀 뭔가 이런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보여줘야겠죠. 그런 게 동반이 돼서 좀 올라가고 외국인들을 좀 들어와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아마 그래야지 이어질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 또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2.48포인트, 0.50%, 코스닥이 6.96포인트, 0.95%입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2배가량 더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역시 이 저항선을 벗겨냈느냐 안 벗겨냈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그 이틀 전에 3일 전에 기록했던 하락갭은 둘 다 이틀 만에 메웠기 때문에 하락갭에 대한 저항은 무의미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거기서 누가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먼저 뚫었는가 그게 관건인 것이죠. 코스닥은 하락갭을 메운 데에 이어서 오늘 상승갭으로 121선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는 없어요. 뭐 241선 이런 걸 그어야 되는데 보통 121선까지만 그어놓기 때문에 60, 120을 다 뚫어낸 상태입니다. 위가 없고 위로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760포인트 여기까지가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한 20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2배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코스피는 지금 똑같이 하락갭을 메웠으나 그 메우고 나서 위로 전진하지 못하는 게 얘는 121선에 막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121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강력한.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지금 위로 가기가 쉬운 상황이고 코스피는 저항이 있다. 지금 이 수급을 보면은 또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71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67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도 같이 팔고 있는데 이 거래소는 개인이 사고 있죠. 이런 수급도 결국에 물론 저런 당연히 기술적인 모습을 보고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수급을 또 따로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를 사고 코스닥은 팔고 있다. 보통 개인 투자자가 사면 바로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가 산다는 그 약점도 있는 거예요. 코스닥은 개인이 팔고 있잖아요. 여기서 코스닥이 외국인이 사기만 하면은 아주 좋은 모습이 되죠.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가 팔면 시장이 오른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뭐 개인 투자가 사면 오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장의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동작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 팔아야지만 오른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일자별로 보면은 지금 너무 양이 작죠. 지금 1월 31일과 2월 3일 날 외국인이 판 게 2조 넘는 금액을 팔았는데 2월 4일, 5일 이틀간 상승해서 하락갭을 메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기술적 의미도 코스닥은 121선까지 벗겨내서 좋은데 문제는 이거 이틀 합쳐봐야 이거 얼마입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790억, 640억입니다. 두 개 합쳐봐야 결국 1,300억 정도예요. 2조를 팔고 1,300억 정도밖에 안 샀다? 근데 오늘 또 지금 800억 팔기 시작하고 80억 팔고 있거든요. 800억을 팔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에서는 코스피는 더 올라가기가 지금 사실 힘들죠. 뭐 코스닥을 따로 본다면 수급이 조금 좋긴 하죠. 2월 4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70억을 샀어요. 이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7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2월 4일 날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거래소가 2월 4일 날 790억밖에 안 샀는데 코스닥은 규모가 코스피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3,700억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을 굳이 안 열어봐도 사실 저게 아까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는 끝나는 건데 수급도 보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수급을 보니까 더 확실하죠. 수급이 저렇게 되니까 혹은 기술적 모습 때문에 수급이 됐던 수급이 저렇게 돼서 기술적 모습을 만들었던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수급적으로도 유리하고 기술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 해석은.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 인덱스도 일단 꺾여서 지금 61선 테스트를 가고 있고 한국 원화에 대한 이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꺾여가지고 지금 61선 테스트를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둘 다 61선을 붕괴시키는 경우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이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하죠. 저 차트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달러 가치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팔겠죠.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라든가 주요 6개국의 자산이 오른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기반으로 한 자산을 팔고 다른 통화를 기반으로 한 자산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61선 붕괴가 이루어지면은 코스피라든가 뭐 다른 나라의 증시가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지는 곳이 이 중요한 이동평균선, 저항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반등을 하기에는 이 외국인 수급이 좀 풀려야 될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두를 만한 그런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환율은 좀 높죠. 좀 최근에 조금 하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좀 부담이 좀 여전히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17분 다 돼가네요. 섹터별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연일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떠한 섹터를 많이 검색하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를 확인해 보면요. 의료 AI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지금 오픈 AI CEO가 의료 AI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물론이고요. 삼성이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한다. 특히나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의료 AI 관련 기업들의 탄력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과의 대화를 시사하면서 이로 인해 평화에 대한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늘 국내 증시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나 투자자들도 HBM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보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로 인해 오늘 상대적으로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규장에서도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까지도 관련 기업들 흐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770억 원가량, 코스닥도 80억 원가량의 소폭이지만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데요. 이 물량을 지금 기관이 양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선 담지만 코스닥에서는 43억 원가량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개장 직후에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이 그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보험 업종이 0.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과 운수, 장비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전기전자가 오늘 1%가량의 상승, 기계도 1.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은 보험과 다르게 0.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KB금융이 개장 직후에 급락세가 나왔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주 환원이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업종별 등락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과 운수 그리고 운송 장비 관련된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인터넷과 제약, 음식료, 담배가 1% 이상의 강한 상승, 방송 서비스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C대 같은 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실적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S&D가 어제 역대급 실적 발표했죠. 삼양식품도 함께 반응합니다. 9%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하이퍼코퍼레이션 그리고 온코크로스도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과 함께 호실적의 주인공인 불닭볶음면 소스 공급 업체 S&D 같은 경우에는 20%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JMB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고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주 환원율이나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 아쉬운 소식을 전해준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종목별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분위기는 뭐 크게 변화가 있는 모습은 좀 아니기 때문에 자, 종목별 흐름 한번 두 분은 좀 어떤 게 눈에 띄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 이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은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 한다면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딥시크발 충격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잘 가다 보니까 AI는 이제는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좀 저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올랐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테마가 붙었냐?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어쨌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로봇 가격도 좀 낮춰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로봇주가 오늘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주가 또 가다 보니까 오늘은 어디가 또 가고 있냐? 의료 AI 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부터 로봇, 의료 AI까지 결국엔 요즘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 AI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본다면 소프트웨어 쪽 많이 떨어집니다. 로봇 쪽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의료 AI 쪽은 상당히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납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건 의료 AI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가 오늘도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어저께 이제 잠깐 찝어드렸던 카카오가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의 오늘의 약간 양과 음의 변화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카카오가 오늘은 네이버보다 좀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저께 딥시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침표를 끊고 오픈 AI 쪽으로 그냥 돌아섰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게 오픈 AI의 샘 올트먼 회장과 악수를 하는 날은 카카오가 2% 내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카오가 이번 정고점을 좀 넘어준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아마도 카카오는 위쪽에서 좀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기회는 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네이버는 자체 LLM 모델이 있는 거고 카카오는 자기네 모델 개발을 중단을 하고 외부에서 소싱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라고 길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지 뭐 이쪽에서 이제 수익을 좀 내는 거고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라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건 맞는데 네이버가 오늘 떨어지고 카카오가 올라간다고 해서 카카오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정배열로 되게 안정적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AI 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올라가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만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소신 있게 투자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수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수출과 그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수주를 많이 받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투자하셔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종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유형의 재료들의 종목들은 내 매수가가 오셨으면은 그냥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났으면 그냥 현금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짧은 테마에는 우리가 올라타지 말자라고 마지막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카카오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또 좋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에 대한 뭐 하여간 그런 조짐들이 딱히 나타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직은 최종적으로 양측에 더 이익을 좀 확보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뭐 요즘에도 고지전 얘기 계속 나오더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죠. 자, 이제 신일섭 위원님도 종목별 흐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무리 미국이 최강대국이고 뭐 영향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영향이 그냥 일치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면은 그 백악관 계정 등록 팔로우 해놓으시고 트럼프가 뭐 말하는지만 진짜 귀 기울여 들으면 그냥 종목이 나오는 지금 시간이에요. 어제는 가자지구였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랑 회견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트럼프가 책상 갖고 설명을 했어요. 이 책상이 중동이라고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펜이 없는데 펜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튀어나온 게 요게 이스라엘 땅이래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요 볼펜만한 것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영토를. 그러면서 영토 확장의 야욕을 또 드러냈어요. 지금 몇 개예요, 벌써.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땅까지. 거기서 중요한 종목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뭔 얘기를 하면 가자지구는 지금 살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를 싹 다 밀 거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싹 다 밀고 평탄화 작업을 시작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휴양지를 건설할 거다. 리비에라가 될 것이다. 유명한 휴양지가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맨 처음 하는 게 평탄화 작업을 하고 밑에다 말뚝을 큰 거를 박아요. 지금 오늘 가는 종목들이 다 그거예요. 밑에 땅굴을 파고 말뚝을 박는 PHC 파일을 만드는 종목.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 데모 같은 게 지금 가장 많이 오르고 있죠. 우리가 굴착기로 가면 삽이 달린 거를 많이 삽이 보통 달려 있잖아요. HD 현대 에버다임이라 현대 인프라코어라던가 캐터필러 같은 거에. 근데 거기다 집게도 달 수 있고요. 추도 달 수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추를 달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추로 땅을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을 하거든요. 바로 그 트럼프 발언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가 땅 러시아에 뺏길 바에야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오랫동안 생각했대요, 자기가. 아예 우크라이나 보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땅이 되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침략을 못해요. 거기서 히토류를 파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했거든요, 또. 어차피 우크라이나 점령당할 바에 미국한테 땅 줘버리고 52번째 주든 53번째 주든 돼가지고 거기서 히토류를 얻으면 중국이 히토류 갖고 목리 부리는 거를 미국이 우크라이나 땅에 히토류를 막을 수도 있고 거기 리튬 매장량이 세계 3손가락 안에 꼽는답니다.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어제 나왔던 멘트에서 다 나온 거예요. 가자지구 평탄화 작업으로 휴양지 마련하겠다. 우크라이나 땅 우리가 매입해버려가지고 전쟁 막고 우리는 대신에 너네 히토류 다 가져오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주들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또 트럼프가 무슨 말하는지 잘 지켜보시면 내일 종목과 섹터가 나온다. 지금은 철저하게 그냥 트럼프의 입에 좌지우지되는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입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의 특징주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키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말인즉슨 하루에 주인공이 굉장히 다른 약간 주말 연속극처럼 계속 주인공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막극처럼 주인공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로봇, AI, 의료 AI, 조선, 원전 막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런 빠른 순환매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장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샘 알트먼발 인터넷 게임 로봇주 강세 흐름에 올라타라. 아까 계속 같은 말입니다. 지금 머스크, 샘 알트먼,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다 섹터 종목이 나오고 있지 우리나라가 무슨 주도적으로 어떤 수출 주도로 해서 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결국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입에 관련된 그런 관련된 유추할 수 있는 정책, 섹터, 테마 이런 것들에 다 강력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학 문제에서 풀던 맞는 것끼리 이으시오 그 놀이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국내 증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그 ISC라는 업체 갖고 와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의 핵심 소모품인 후공정 테스트용 소켓을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작년 4분기가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이던스를 좀 비트하는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모리향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진과 재고 이슈로 크게 회복하는 모양새는 아닌데 비메모리 쪽 실적은 빅테크들의 지속적인 캐펙스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년 1분기부터 성장세를 다시 이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메모리향 매출 비중은 24년 15%에서 올해 21%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HBM을 제외한 일반 메모리향 매출이 10% 미만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종사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5년 실적을 견인할 메인 아이템은 AI 칩 그리고 에이직 확대 그리고 전통적인 서버에 대한 투자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기판 소켓 매출 같은 경우에는 SKC가 25년 4분기 본격 양산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장기 네거티브의 참여자인 에이직, 그다음에 HBM, 유리기판 관련 주요 고객사들을 일단 모두 확보하고 있는 국내 소부장 업체 중에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출시 예정인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딥시크 쇼크를 동반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은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이 급락을 좀 되돌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 고점을 일단 넘어서는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일단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ISC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영하 12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이 한파가 계속될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날씨 예보 보니까 오후부터 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계절적인 걸 또 생각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 올 겨울에 이제 패딩이 잘 팔릴까? 그래서 패션, 의류 관련주로 좀 전략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워낙 그 패션 의류와 그 유통 쪽에서 강자이신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서정연 신영증권 산업분석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춥다 보니까 올겨울 패딩 좀 팔리겠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매출이 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빨리 한파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입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 주 내내 되게 춥고요. 1월 달부터 좀 예년 대비 낮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저만 해도 일단 좀 늦었다 싶지만 이제 좀 두꺼운 옷도 좀 추가로 사고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업체들한테는 4분기에 좀 아쉬웠던 것을 달래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아마 추워서 겨울 패딩을 샀다면 남들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니까 의류 쪽에서는 그런 특수를 좀 톡톡히 누릴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약간 앞서서 연구원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약간 늦었지만 그게 약간 걸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4분기가 좋으려면은 당연히 이제 겨울이 막 시작되는 11월부터 상당히 잘 팔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11월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4분기 의류업체들이 좀 고민이 많았고 12월에 좀 잘 팔리긴 했지만은 11월, 10월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4분기 전체 실적을 커버하기에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그 옷이 지속 이제 안 팔리게 되면은 1분기 실적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제 많이 쌓여서 1분기와 올해 2분기 재고 평가 관련 손실 같은 것에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도 1, 2월에 조금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좀 따뜻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긴 하지만 초반 장사가 좀 안 됐다. 그게 4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엄청 서프라이즈하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쇼크가 아니면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다행히도 이제 기대감이 많이 일찌감치 낮아져가지고 이 실적 이제 저희 컨센서스라고 하지요. 그런 실적 추정치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쇼크라던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밋밋한 실적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4분기 의류주에 대한 실적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돈 계산하다 보면은 환율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맞습니다. 환율은 늘 이제 뭐 어떤 산업이든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 패션에 대해서 내수수다 보니까는 뭐 환율 영향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은 패션 중에 이제 수출하는 ODM 생산업체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예, 수출주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과 같이 이제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은 매출이라던가 수익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상대방, 우리가 바이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월마트에 뭐 티셔츠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노스페이스 이런 옷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들도 우리 환율이 좋아서 실적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아. 그거 아니라도 지금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탄탄하게 지속되고는 있지만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가 하락은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좋은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나 수익성 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나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어 쪽에서 좀 싸게 줘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고 네. 그쪽 미국 쪽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그 가격을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공존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네, 네. 요즘은 옛날처럼 환율이 뭐 1,400원대 지속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한세 실업이라던가 뭐 영업무역 같은 대표적인 수출 ODM 패션주들이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좀 그렇지 않는 편이지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최근 어떻게 보면은 작년 연말부터 그랬고 왜 K 푸드나 K 팝, 뭐 K 붙은 그런 뭐 조선이라는 거 쫙 잘 갔는데 예. 왜 K 패션은 못 가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답답한 주주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이런 질문은 제가 아주 과거에도 많이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K자 붙여가지고 예, 푸드, 예. 뭐 화장품, 뭐 컬처 관련 모든 것들이 이제 K자로 많이 유행을 타는 편인데 유독 패션은 왜 못하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죠.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그 이유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 생산과 재고 때문이다. 그러니까 패션의 이 산업에서 가장 특이점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물론 뭐 화장품이든 뭐든 다 유행에 민감하지요. 하지만 이제 옷은 특이한 점은 우리가 SS 시즌, FW 시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예. 봄, 여름, 이제 가을, 겨울 이 시즌 두 개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이 시즌이 지나면 우리가 매장에 가면 어떻죠? 그 2월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옷이 무슨 유통기한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아요. 이런 컬처 소비재들 중에. 예. 그러다 보니 2월 꼬리표가 붙어버리면은 이제 재고 평가에 관련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수업체들이 작은 한국 시장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는 생산 체계도 있어야 되고 이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혹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 시즌에 다 못 팔았을 때 2월 되는 재고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 조금 핸들링하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묘미가 많이 좀 힘들다 패션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성공한 여러 업체들을 좀 사례를 보면은 현지에서 이 유통 플랫폼에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런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잘 맺어야지 이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류주 하면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패션주로 얘기하면 패션은 또 빠르게 바뀌고 네. 시간도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맞습니다. 계절의 변화성도 예.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재고 물량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예. 부분에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 계절에 제대로 파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현지에서도 유통사를 잘 뚫어야지 그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게 패션 관련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다.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중국 쪽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의류주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워낙 이제 경기부양책 카드를 많이 내놓다 보니까 그럼 이제 풀리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좀 기대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뭔가 경기 부양 의지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호재긴 하겠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고 부양 정책을 펴든 안 펴든 이게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적 기여가 눈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까지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흐름이 아직 좀 안 보인다. 네네. 그렇다 보니 이제 1, 2분기에 저희가 기대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좀 급하게 액션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왜 다른 K 관련주보다 K 패션이 못 갔다고 하니까 그 얘기인 것은 주가의 그 높낮이가 낮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저점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이제 여러 테마들 방송 나가면서 저도 네네. 이제 들었는데요. 이 핫한 이슈들 많죠. 그 중에서도 어쨌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저점 매수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 찾는 분들 항상 계십니다. 그 컨텐츠에 해당하는 이 패션보다 그게 이제 위에서 움직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먼저 좀 주가가 움직이는데 백화점이라던가 마트라던가 이런 유통주들이 일단은 지금 조금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불확실성, 그다음에 걱정 이런 게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많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대비. 이런 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저점 매수에 유효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다들 너무 많이 걱정할 때 사실 회사들은 일찌감치 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을 새롭게 또 효과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올해는 조금 먹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이 때가 왔다고 하니까 또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대형 패션 기업 최대 주주가 뭐랄까 그 자사 주식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예.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저걸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네. 수 있지만은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실제로 법인이 하는 회사들도 있고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그 최대 주주들 중에 법인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 법인이 또 그 회사 오너의 이제 오너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들인 경우가 많지요. 네네. 그런 이제 최대 주주 오너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주주가 그런 중대형 패션주를 지속 이제 매입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들도 일단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가망성 없는 곳에 투자를 하겠느냐. 네. 자사주도 일종의 투자라고 본다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잠재력 대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투자자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신호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효과도 보고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담으려는 노력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인트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님은 이제 패션, 의류 쪽도 하지만 이제 유통도 잘하셔서 이왕 오신 김에 네. 신세계 좀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일단 이마트가 그 공개 매수와 주식 교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세계건설을 어떻게 보면 지분 전량을 확보를 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두게 됐습니다. 네.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갈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게 이제 상패 결정을 하면서 이제 100% 지분 취득 완료를 했지요. 건설 경기가 아시다시피 많이 부진한 지 오래되고 있고 신세계건설처럼 좀 중소형 건설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사실상은 좀 안정적인 그룹사 물량을 위주로 했다라면은 뭐 이런 사태까지는 안 올 것 같았는데요. 네. 이제 그 외의 물량들을 하다 보니까는 PF 부실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00% 끌어안음으로써 이마트 연결 실적에 주는 그 리스크도 좀 최소화하고 앞으로는 그룹사 물량에만 매진하겠다, 그것만 하겠다라는 또 이게 일종의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올해 상반기 곧바로 뭐 신세계건설이 뭐
완전하게 반등한다, 그러니까 반전한다 실적이 이렇게 보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번 이 지분 전략 매수를 계기로 신세계 건설로 인한 이마트의 실적 부담은 일단 바닥은 좀 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정용기 회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 함께 만나는 부분을 연출을 하면서 연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향후 신세계 그룹에 미칠 영향력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지금 뭐 트럼프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모친인 이명희 씨 지분도 이제 그 매입을 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제 된다 이마트가 이렇게 봐야 되고 아마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주 신세계도 곧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신세계 백화점 실적은 나왔고요. 그랬을 때 지배주주로서 1대 지배주주로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파급력이 이전보다 훨씬 좀 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주가 꾸준한 연결, 지금 주가 반응은 사실상 이 이벤트만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이마트가 이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일단 최근에 나온 알리바바와의 협업 이런 데 있어서 온라인 쓱닷컴이죠. 온라인의 사업이 어떻게 반전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단 증명을 좀 해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이나 패션 쪽 아마 제일 궁금한 축을 여러분께 해결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동향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그 서정현 신영증권 산업분사 팀장님 모셔서 이런저런 말씀 좀 들어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오늘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선방하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달러 원화율은 어제 대비 소폭 1원 정도 올라서 1,445원 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수급은 뭐 크게 기관 쪽에서는 약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그 미국 정책 관련 수혜주, 뭐 AI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건설 섹터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